야, VIP 병실인데 병원비 결제가 안 되잖아. 지금 당장 와. 늘 고개 숙이던 며느리가 이번엔 웃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저한테 전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붙었습니다. 가족이라 부르며 10년 동안 6억을 뜯어낸 사람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참았던 분노가 복수로 바뀌고 시댁이 숨겨온 비밀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무색하게 대학병원 귀빈실의 공기는 무겁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최금자가 하얀 시트가 깔린 전동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연신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혈압이 올라 어지럽다는 핑계로 입원한 지 벌써 사흘째지만 병실 안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창가 쪽 소파에 앉은 딸 수지는 어머니의 신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손가락으로 슥슥 올리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옆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건 곳은 아들 준혁의 번호였습니다. 준혁이 귀찮다는 듯 깔깔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또 왜요?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금자가 침대 등받이를 더 높이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는 애미가 병원에 있는데 얼굴도 안 비치냐? 여기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인지나 알아? 빨리 와서 수납부터 해라. 준혁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돈 없어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다 썼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툭 끊기자 금자는 허공에 대고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침대 위로 내던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콧방귀를 뀌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백날 전화해봐요. 걔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올케한테 전화해요. 그게 제일 빠르지. 금자가 머리를 지그시 누르며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은하의 번호를 누르며 금자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맞아. 그년이 벌어다 준 돈으로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병원비 몇백만 원이 대수겠어? 지가 안 오고 배겨.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금자는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반말로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시어머니가 여기 병원 누워 있는데 병원비 어쩔 거야. 당장 와서 결제하고 수습해.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평소처럼 죄송해요. 어머니라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차갑다 못해 서늘한 목소리가 금자의 귀를 때렸습니다. 누구신데요? 금자가 순간 귀를 의심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문이 막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금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누구냐니? 너 시어머니 목소리도 몰라? 어디서 배먹지 못한 버릇이야. 은하가 담담한 어조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라는 소리예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도 아니고 그쪽 며느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는 기계음이 들리자 금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혈압계의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올케가 진짜 저랬다고?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변해? 금자가 가슴을 쥐어짜며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비치지만 금자의 머릿속은
거칠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면은 3년 전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날의 시댁 거실로 돌아갑니다. 은하가 식탁 앞에 앉아 낡은 통장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번 달 월급 520만 원이 찍힌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자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은하를 불렀습니다. 예, 오늘 월급날 아니냐? 통장 이리 내놔라. 은하가 머뭇거리며 통장을 건네자 금자가 당연하다는 듯 낚아챘습니다. 숫자를 훑어본 금자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것밖에 안 되니? 대기업 다닌다는 애가 성과급은 언제 나온다니? 이걸로 생활비하고 수진이 뒷바라지하면 남는 것도 없겠다. 은하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는 저도 구두 한 켤레 사야 하는데 조금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밑창이 다 떨어져서요. 금자가 눈을 부릅뜨며 은하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린애가 벌써부터 돈 욕심내면 못 쓰는 법이다. 맞벌이하는 며느리가 돈 관리까지 하면 바람난다는 말 못 들었니? 다 너 잘되라고 내가 맡아주는 거야. 은하는 7년 전 결혼식 날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돈 관리를 해주겠다던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배려인 줄 알았고 그게 가족을 위한 희생인 줄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머지않아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금자가 비장한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보내기로 했다. 경영학 석사 과정인가 뭔가 하는 거 있잖니. 2년 정도 잡으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든다더라. 은하가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놓으며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준혁은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한 채 입안에 과자를 집어넣으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은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하야, 네가 대기업 다니니까 모아둔 적금도 꽤 되지? 수진이 잘 되면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도 얼마나 든든한 이모가 되겠니? 이번만 네가 좀 힘을 써줘라. 은하는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꼬박꼬박 모아온 3천만 원이 수진의 비행기 표값으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수는 사업 실패로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고 그가 남긴 8천만 원의 빚 고지서도 어느샌가 은하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매일 회사에서 야근을 자처하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성과급은 모두 시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금자는 그럴 때마다 은하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편안해야 내 남편도 기가 살고 일도 잘하는 법이다. 다 내 복으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복은커녕 시동생 민혁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금자는 다시 은하를 압박했습니다. 형수가 전세자금 정도는 보태야 체면이 선다며 은하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끝까지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은하는 점심마다 편의점 구석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그런 아내의 속도 모르고 준혁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며 은하의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은하는 서랍 정리를 돕다가 안쪽에 숨겨진 가죽 서류함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그 안에는 은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대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은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억 원. 은하가 서명한 적도 없는 대출 서류에는 그녀의 필체와는 전혀 다른 삐뚤빼뚤한 위조 서명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은하가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의 학비, 시동생의 전세금, 매달 갖다 바친 생활비 7년치. 여기에 자신도 모르는 대출 3억 원까지 합치니 그 금액은 6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금자가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서류를 원래대로 넣어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금자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은하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은하야. 벌써 와 있었니? 이것 좀 봐라. 수진이가 보내준 사진인데 학교가 아주 좋더구나. 은하가 금자를 향해 평소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든 은하의 눈동자에는 예전의 순종적인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슬퍼런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출 서류를 발견한 뒤로 은하의 심장은 1분 1초도 편안하게 뛰지 못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준혁에게 은하가 다가갔습니다. 은하가 손에 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준혁을 불렀습니다. 강준혁 씨, 이것 좀 봐.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준혁이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켜 서류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준혁이 콧등을 긁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뭔데 그렇게 정색을 해? 아, 어머니가 대출 좀 받으셨나 보네. 어머니가 다 알아서 갚으실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치워. 은하가 기가 막힌다는 듯 준혁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이건 사기야.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3억을 대출받은 거라고. 당신은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준혁이 오히려 짜증을 내며 소파 쿠션을 팍 내리쳤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사기니 뭐니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당신 대기업 다녀서 신용 좋으니까 잠깐 빌려 쓰신 거겠지. 우리 어머니가 남이야? 은하가 처음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준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내 월급 한 푼 안 남기고 다 갖다 바쳤어. 이제는 빚까지 내 이름으로 떠안겼는데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당신한테 나는 도대체 뭐야? 돈 벌어오는 기계야? 준혁은 그런 아내가 낯설고 무섭다는 듯 인상을 쓰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 다 했어? 아주 사람을 몰아세워도 유분수지. 나 머리 아프니까 그만해. 준혁은 차갑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은하는 식탁 의자에 앉아 밤이 깊도록 가계부를 뒤적였습니다. 계산기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유학비 1억 5천만 원, 시아버지의 사업빚 8천만 원, 시동생 민혁의 전세자금 2천만 원, 거기에 7년 동안 매달 400만 원씩 보낸 생활비 3억 3천만 원과 명절이며 경조사 때마다 뜯긴 5천만 원. 마지막으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 대출금 3억 원까지. 계산기 화면에 찍힌 숫자는 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청춘과 피땀 어린 노동이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을 찾아가 대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오후에는 미리 예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영민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0년의 세월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최영민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은하 씨,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해요.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 분할을 아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은하는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실 소파에 왕처럼 앉아 있는 최금자였습니다. 금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은하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너 요새 연차까지 내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니? 내가 내 뒤 다 캐고 있어.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은하는 피하지 않고 금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은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대출금 3억, 어머니가 전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대로 할 거예요. 금자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손가락으로 은하를 가리켰습니다. 뭐, 인연이 진짜 미쳤나 보구나. 네가 감히 누구한테 큰 소리야? 은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금자는 급히 딸 수진을 불러들였습니다. 금자가 수진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전현이 이혼한다고 난리다. 네가 가서 좀 구슬려 봐라. 돈줄 끊기면 너 공부하는 것도 다 끝이야. 수진은 마지못해 은하에게 연락해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은하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 급한 거 알잖아. 가족끼리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은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수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수진 씨, 내가 보낸 유학비 1억 5천만 원. 그 돈 쓰면서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어? 수진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가 차가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안의 현금 지급기 노릇 안 해. 수진 씨도 이제 어머니 치맛바람에서 벗어나서 본인 돈으로 살아봐. 은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민혁은 형 준혁을 찾아가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형, 형수님이 진짜 고소한데? 나 형수님 명의 대출금에서 1억 억지로 끌어다 사업자금 썼단 말이야. 이거 밝혀지면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준혁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라고 뭐 하는 게 있는 줄 알아? 어머니한테 물어봐. 준혁은 그 길로 금자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은하 서명 위조하신 거예요?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거냐고요? 금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위조야? 가족이 급해서 좀 쓴 건데 뭐가 문제냐? 너는 내 처가 내 엄마를 고소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준혁은 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다 해결할게.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셔. 은하가 전화기 너머로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해결한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이 방관하는 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 이제 법원에서 만나. 전화가 끊어지고 은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은하가 고소장에 서명하는 손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은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서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오직 하나, 빼앗긴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대기업 건물의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정장의 사원들이 바쁘게 쏟아져 나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초라한 행색의 한 여성이 경비원의 제지에 밀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스웨터에 낡은 가방을 꼭 쥔 그녀의 이름은 서복순, 은하의 친정어머니입니다. 은하가 로비로 들어서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시집살이가 뻔하다며
은하의 결혼을 그토록 반대하던 어머니였습니다.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복순을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기 어떻게 해? 복순이 은하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딸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하야, 내 딸 은하야. 네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이제야 들었다.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말렸어야 하는 건데. 은하가 텅 빈 눈으로 복순을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근처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복순은 자리에 앉자마자 은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그 집구석에서 무슨 짓을 당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내 소식 듣고 내 가슴이 찢어져서 잠이 안 오더구나. 내가 진작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은하야. 복순이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은하가 다급하게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쌓였던 얼음이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최금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들이닥친 경찰관에게서 흰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피의자 출석 통보서라는 글자를 확인한 금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내가 피의자라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경찰 양반,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며느리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게 왜 범죄냐고. 경찰관이 서류를 챙기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은하 씨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서 조사받으세요. 금자가 뒷목을 잡으며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바닥에 떨어진 통보서를 주워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이게 진짜 법으로 갈 일인 줄은 몰랐어? 올케가 진짜 엄마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나 봐. 금자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년.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감옥에 보내. 내가 죽어도 저녀는 가만 안 둔다. 준혁은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민혁은 형에게 연락도 없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비행기 표를 내밀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말에 민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날 금자는 비싼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금자가 책상을 탕치며 수사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어머니, 식구들 힘드니까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쓰세요 라고요. 지가 다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라니까요. 옆에 있던 금자의 변호사가 거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족 간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며느리의 자발적인 도움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변호사 최영민은 이에 맞서 대출 당일 은하의 해외 출장 기록과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금자 측은 사후에 동의를 구했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은하의 회사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은하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서 과장님, 개인적인 일로 회사가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구설은 회사 이미지에 아주 안 좋습니다. 당분간 대외 업무는 좀 자제해 주시고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은하가 주먹을 꽉 쥐며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만둬야 합니까? 저는 피해자입니다. 팀장이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물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좋게 나가는 게 서 과장님 경력에도 좋을 거예요. 은하가 터덜터덜 사무실로 돌아오자
후배 도연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과장님, 인사팀장님이 부당한 말씀하신 거 다 압니다. 과장님 실력으로 증명된 분인데 그런 말 들으실 이유 없어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 밝게 웃으며 은하를 격려하자 은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복순이 시댁을 찾아갔다가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에 은하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금자가 병실을 찾아온 복순에게 물을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게 와서 행패야. 내 딸년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냈는데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와? 복순이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금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 딸 인생 10년을 망쳐놓고 네가 사람이냐? 우리 은하한테 한 짓 다 갚기 전엔 못 나간다.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은하는 야근 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어둠 속에서 은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려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는 은하의 눈물이 자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엄마까지 고생시키면서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는 서글픈 밤이었습니다. 은하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자신의 멍든 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기만 한데 은하가 서 있는 곳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같았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고 붉어진 눈시울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쳐버린 한 여자가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은하는 이제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은하가 가장 위태롭던 그 주말 오후 휴대폰 진동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울렸습니다.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던 은하가 화면을 확인하자 도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은하가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자 도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알아본 게 좀 있는데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과장님 집 근처 카페로 갈게요. 은하는 도연의 배려에 거절할 힘조차 없어 가벼운 외투만 걸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도연은 은하를 보자마자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대학 선배 중에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요. 이름은 한정우라고 하는데 제가 과장님 사정을 미리 말씀드렸더니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내일 저랑 같이 그분 사무실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은하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연 씨, 마음은 고마운데 이제 정말 지쳐요. 시댁 식구들이 저렇게 입을 맞추고 나오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고요. 도연이 은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봐요. 제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법조타운에 있는 한정우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정우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더니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은아 씨, 이거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대출이 일어난 날 찍힌 폐쇄회로 화면에 시어머니만 찍혀 있고 그날 은하 씨는 해외 출장 중이었잖아요.
이건 뺄 수도 박을 수도 없는 증거예요. 가족들이 아무리 거짓 증언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종이 위에 몇 가지 단어를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다 돌려받아야죠. 빌려준 돈 청구 소송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겁니다. 저들이 내세우는 핑계를 하나하나 다 박살 내버릴게요. 은하는 한정우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친정어머니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은하를 보자마자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봉투를 은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은하가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 복순을 쳐다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이 젖은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던 식당 정리했다. 5천만 원이야. 내 결혼할 때 내가 못해준 게 많아서 늘 가슴이 아팠다. 이걸로 소송비도 쓰고 변호사도 좋은 사람 사서 꼭 이겨라. 이제라도 이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은하가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어머니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내가 어떻게 이걸 써? 복순이 은하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만 잘 살면 그게 내 노후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라. 엄마 노릇 좀 하게 해줘. 은하는 어머니의 눈물 젖은 진심을 느끼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연은 은하가 업무 성과로 인정받은 자료들을 정리해 인사팀에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동시에 사내 게시판에 며느리를 착취하는 시댁의 횡포를 다룬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며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은하에 대한 퇴사 압박을 슬그머니 멈추었고 오히려 동료들이 은하의 책상에 응원의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검찰에서 시어머니 최금자와 시동생 민혁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금자는 요양병원 침대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준혁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은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대며 매달렸습니다. 은하야,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우리 어머니 저러다 진짜 돌아가시겠어. 합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은하는 준혁의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한정우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은하를 발견한 금자가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다 은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년 지가 우리 집안 덕에 호강하고 살았으면서 감히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워? 금자가 법정 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자 판사가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한정우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금자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던 날의 영상과 은하의 출입국 기록이 화면에 띄워지자 금자 측 변호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방청석 뒷자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토록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수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건물을 나서는 은하의 뒤를 수진이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옳게, 아니 은하 언니.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은하가 발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 나를 또 회유하려고 온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은하의 손을 잡으려다 거두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나 방금 재판 보면서 깨달았어. 우리 엄마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미국 가서 쓴 돈이 언니의 피땀이었다는 것도 이제야 실감이 나. 수진이 가방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은하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유학비로 보낸 돈들 명세를 다 정리해 봤어. 내가 다음 재판 때 증인으로 서면 언니한테 도움이 될까? 나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은하는 수진의 뜻밖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잃고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눈동자에는 이전에 철없던 모습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가 수진의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수진 씨. 그 결심 쉬운 거 아니었을 텐데.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은하를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은하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곁에 서 있는 도연과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은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은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은하는 그 문을 향해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재판을 일주일 앞둔 주말, 은하는 오랜만에 친정어머니 복순과 함께 외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마른 풀들이 바람에 서걱거리며 모녀의 발길을 맞이했습니다. 은하가 가져온 국화꽃 한 다발을 산소 앞에 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이 곁에 앉아 거친 손으로 무덤가의 자풀을 뜯어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은하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은하가 어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다가 곁에 나란히 앉아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복순이 은하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내 시집살이 하는 거 보고 당장 그 집 쫓아가서 엎어버렸을 거다. 내가 못나서 너를 그 지옥 구덩이에 10년이나 놔뒀구나. 은하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도리지를 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바보같이 참기만 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도 이제라도 엄마 손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산소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10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서먹함을 씻어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 덕분인지 은하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3차 공판날, 법정 안은 전운이 감도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금자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은하를 독사 같은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증인 수진을 부르자 금자의 얼굴이 단숨에 흑빛으로 변하며 몸을 들썩였습니다. 수진이 증언대 앞에 서서 선서를 마친 뒤 은하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유학비 1억 5천만 원은 모두 올케 언니의 월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 몰래 위조 서명을 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남동생 전세자금까지 대주셨습니다. 금자가 법정 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년아, 너 미쳤어? 네가 누구 덕에 공부하고 왔는데 애미 뒤통수를 쳐. 판사가 의사봉을 3번 강하게 두드리며 금자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고함에도 굴하지 않고 준비해온 명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송금 내역과 언니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액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언니를 10년 동안 착취하셨습니다. 금자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억울하다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한 어조로 금자에게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은하의 뒤로 금자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길을 막았습니다. 서은아 씨, 잠깐만요.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어 합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하가 차가운 눈빛으로 변호사를 지나쳐 가려 하자 준혁이 멀리서 달려와 은하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은하야, 제발. 어머니 저러다 진짜 감옥 가신대. 합의해 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내 발등이라도 닦으며 살게. 은하가 준혁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발등 닦을 시간에 당신 어머니 죄나 닦으라고 해. 합의 조건은 변호사 통해서 전달할 테니까 더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결국 은하는 한정우 변호사를 통해 최종 합의 조건을 통보했습니다. 빼앗긴 대출금 3억 원 전액 상환,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은하에게 보낸 모든 폭언에 대한 공개 사과문 게재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금자는 끝까지 사과문만큼은 못 쓴다며 버텼지만 구속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압박에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법원 건물을 나서는 은하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은하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은하가 꽃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연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도 될까요? 과장님 축하 파티요. 은하가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처음으로 꾸밈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도연 씨, 이제 과장님 말고 그냥 내 이름 불러도 돼요. 은하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금세 발그레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 계단을 내려와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었던 10년의 겨울이 지나고 은하의 가슴 속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 은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뛰어난 실적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한 강단이 인정받아 은하는 차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꽃가루를 뿌리며 은하를 축하했고 인사팀장은 은하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은하가 자신의 책상에 놓인 새로운 명패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친정어머니 복수는 서울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퇴근길에 어머니의 가게를 들르자 복순이 갓 튀긴 튀김을 은하의 입에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꽃길만 걷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매일매일 해줄게. 은하가 어머니와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진도 가족과 인연을 끊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진이 은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옥죄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오직 그녀만이 그려갈 새로운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하가 도연의 번호를 누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됐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연의 다정한 목소리에 은하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만난 새벽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은하는 이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힘차게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창문 너머로 맑은 가을밤의 달빛이 은하의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로운 일상이 깃든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새로 옮긴 직급인 차장 명패를 보며 출근길에 설레는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점심시간 도연과 함께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은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근무가 한창이던 사무실로 낯선 남성이 찾아와 서은아 차장을 찾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은하의 책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서은아 씨 본인 맞으시죠? 법원에서 온 겁니다. 수령 확인해 주세요. 은하가 영문을 몰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은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전 남편 준혁이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부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무려 2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준혁은 답변서에 아내가 결혼 기간 중 몰래 모은 비자금이 있으며 이를 숨기고 이혼에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은하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책상 위로 내던졌습니다. 10년 동안 내 월급을 다 빨아먹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있지도 않은 비자금을 내놓으라고. 은하가 머리를 감싸쥐고 자리에 주저앉자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 감옥 보내고 승승장구하는 대기업 악녀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실명과 회사 명칭, 심지어 예전 결혼 사진까지 교묘하게 가려진 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은하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사르르 떨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홍보팀에서 은하를 호출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미간을 찌푸린 채 컴퓨터 모니터의 악성 게시글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 차장님, 이게 지금 우리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아십니까? 당분간 대외적인 업무는 다 중단하세요. 게시판에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어서 우리도 더는 감싸주기 힘듭니다. 은하가 억울함을 참으며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조직인으로서 실격입니다. 당분간 자숙하세요. 은하가 터덜터덜 사무실을 나오자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하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은하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연 씨,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요. 지금 나랑 엮이면 도연 씨까지 힘들어져요.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모른 척 해줘요. 은하가 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를 맞이한 것은 친정어머니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 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인간들이 진짜 사람이냐?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것들이 어떻게 우리 딸을 또 괴롭혀? 은하야, 엄마가 여기 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복순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도 은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에 쏟아지는 모르는 번호의 협박 문자와 비아냥거리는 악플들을 확인하며
은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였고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은하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도연이 며칠간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한 얼굴로 은하를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치며 은하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은하 씨, 제가 IT 보안팀 동기한테 부탁해서 저 악성 글들의 최초 작성 IP를 추적해 봤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화면 속의 주소지를 가리키자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초 게시물이 작성된 장소는 다름 아닌 최금자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공용 와이파이 주소였습니다. 도연이 추가로 확보한 입금 내역서를 보여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최금자 씨가 병원비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이 댓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어요. 이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자 범죄입니다. 은하가 그 자료들을 훑어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합의서를 다시 검토하더니 안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서은하 씨, 합의서 4조항에 상대방 비방 금지 조항을 넣어둔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최금자 씨는 이번 일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이전에 합의했던 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하가 이번에는 방어가 아닌 매서운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명예훼손과 합의 위반에 대한 새로운 고소장이 작성되는 동안 수진이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 최금자에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가 한 짓이야? 어떻게 자식 같은 사람한테 이런 짓을 또 해? 이러다 엄마 진짜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금자가 고개를 돌리며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년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나는 죽어도 그년이랑 같이 죽을 거야. 너도 전염 편들 거면 당장 나가. 수진이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지으며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은하는 도연이 정성껏 모아준 증거 자료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도연이 은하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은하 씨가 다시 웃는 모습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은하가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참아왔던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법률사무소 복도를 걸어가며 새로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준혁이 제기한 억지스러운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은하의 7년간 급여 내역과 마이너스 통장 기록이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은하가 그동안 착취당한 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은하의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과 거짓 소송으로 은하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댁의 계략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고소장 최종본에 서명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당신들이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해줄게. 창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새벽바람이 은하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듯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은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은하는 다시 한번 진실의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끝내야 할 마지막 전쟁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은하의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고쳐 매며 은하를 향해 믿음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준혁이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안경테를 만지작거리며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서은하 씨, 이제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저들이 낸 소송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해서 법원에 재판을 끝내달라고 신청해뒀어요. 오히려 우리가 낸 추가 고소가 저들에게 치명타가 될 겁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저들이 제 인생을 다시 흔들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초췌한 행색의 준혁이 달려와 은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준혁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터 있었습니다. 준혁이 은하의 소매를 붙잡으려다 은하의 서슬 퍼런 눈빛에 손을 거두며 애원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다 잘못했어. 소송은 지금 당장 취하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어머니 고소만은 풀어주면 안 될까? 어머니 지금 중환자실에서 정신도 못 차리고 계셔. 은하가 비웃음을 섞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준혁 씨, 당신 어머니가 아픈 게 내 탓이야? 합의 조건을 어기고 나를 비방한 건 당신 어머니야. 법대로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준혁이 바닥에 주저앉을 듯 몸을 굽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줄게.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은하가 그런 준혁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자비, 지난 10년 동안 내가 당신들한테 베푼 게 자비였어.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권리인 줄 알았지. 합의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 소송 취하는 당연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서약서 써. 단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준혁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다시는 연락 안 해. 며칠 후 은하의 회사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보팀장이 은하의 자리로 직접 찾아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이 찻잔을 내밀며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서 차장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악성 글들이 조직적인 비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들이 은하의 책상 주위로 모여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은하의 성실함을 알던 후배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은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하가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들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다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한편 요양병원 중환자실 앞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병실 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어머니 최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허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혼잣말처럼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욕심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은하 언니한테 한 짓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사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찾아갈게요. 수진은 그 길로 어머니의 곁을 떠나 새로운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동생 민혁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 도피를 꿈꾸던 그의 화려한 생활은 이제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원을 청소하는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혁 역시 빚을 갚기 위해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은하와 도연은 야경이 아름다운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와인 잔을 채우며 은하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은하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은 거지? 은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응, 도연아. 네가 곁에 없었으면 나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내 손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도연이 은하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 씨, 나 이제 선배나 조력자 말고 은하 씨 평생 동반자로 옆에 있고 싶어. 내 마음 받아줄 수 있어? 은하의 눈에 맺혔던 이슬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하가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도연아. 우리 이제 같이 걷자. 나도 너 많이 사랑해. 친정어머니 복수는 딸의 소식에 가게 안이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순이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은하 눈에 눈물 안 나게 잘 부탁해. 10년 고생했으니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 도연이 늠름한 자세로 복순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은하 씨 평생 제가 지켜줄게요. 은하는 10년간 착취당했던 돈의 일부를 되찾아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되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로 우뚝 섰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은하는 퇴근길에 공원을 산책하며 한강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은하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은하가 자신의 배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인생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난 지지 않을 거야. 길고 길었던 악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은하의 발밑에는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은하는 이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찬란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새하얀 백합 향기가 가득한 작은 웨딩홀 입구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창한 예식장은 아니지만 은하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은하가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비춰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 복순이 다가와 은하의 드레스 자락을 정성스레 매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이제야 네가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은하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는데 왜 울어? 나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여야 한단 말이야. 복순이 코를 훌쩍이며 은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안 울어야지. 도연 씨가 너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보니까 마음이 푹 놓인다. 우리 은하, 그동안 고생한 거 오늘 다 보상받는 날이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세련된 원피스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앨범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은하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내가 언니 몰래 준비한 선물이에요. 은하가 앨범을 펼쳐보자 수진이 그동안 은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모은 행복한 사진들과 직접 싼 편지가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나의 진짜 언니에게라는 문구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나 이제 회사에서 월급도 제법 받아요. 이건 내 인생 처음으로 스스로 벌어서 산 선물이야. 언니, 그동안 내가 철없어서 미안했어.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은하가 수진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이 선물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게. 너도 이제 내 인생 멋지게 살아야 해.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은하와 도연은 서로를 향해 직접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도연이 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은하야, 네가 가장 힘들 때 판단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 내 강인함과 따뜻함을 사랑해. 평생 내 편이 되어줄게.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은하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도연에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던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 사랑해, 내 남편.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정우 변호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고 회사 동료들의 축가가 이어졌습니다. 은하는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모든 분 덕분입니다. 저 이제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은하와 도연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행진하며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젖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은하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도연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 첫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콩닥거리며 뛰는 작은 심장 소리에 은하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은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벅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하야, 들려? 우리 아기 심장 소리야. 정말 신기하다. 은하가 눈물을 닦으며 도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응, 정말 기적 같아. 우리 아기한테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야. 친정어머니 복수는 외손주 소식에 가게 문까지 닫고 달려와 은하를 위해 태교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복순이 은하의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은하야, 너 닮은 예쁜 딸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진도 틈날 때마다 아기 용품을 한가득 들고 은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아기 신발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내가 이모 노릇 제대로 할 테니까 기대해요. 은하는 출산 휴가 중 집에서 지난 10년의 세월을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은하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힘없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냐? 나다. 다름 아닌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 시어머니 최금자였습니다. 은하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금자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구나. 은하가 베란다 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셔도 제가 겪은 1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은하는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기보다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는 해방의 신호였습니다. 은하가 배 위에 손을 얹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해 가을
은하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은하에게 도연이 다가와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은하야, 정말 고생 많았어. 사랑한다. 은하가 품 안의 아기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새 식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은하는 문득 3년 전 병원 귀빈실에서 차갑게 내뱉었던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누구신데요? 그 짧은 질문이 사실은 타인이 아닌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향한 물음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하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서은아라는 이름으로 찬란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듯 창밖의 단풍잎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서러운 세월을 딛고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은하 씨. 때로는 나를 지키는 용기가 새로운 행복을 부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은하 씨의 결말처럼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